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업상담학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추가로 이제 계정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여러분들 끝났는데 또 추가적인 촬영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지원 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정에 관련돼서 조금 안내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직업상담사 출제 기준이 2025년도에 변경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일단 우선은요, 여러분들 이제 직업상담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방식이라서 기존 이론들이 여기서 출제됩니다. 여기서 문제은행에서 출제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이제 개정 이론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상 문제라는 거예요.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예측한다는 부분에서는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강의를 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 이론과 개정된 이론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수험생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정돼서 나올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항목들, 이론들 이것들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 변화하고 뭐 시험 환경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최선의 합격,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험의 부담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내용의 이론들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저하고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뭐냐면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문제 이론대로 준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개정되는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예상 문제 영역이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참고하는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개정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거든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지원 파트에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은 이제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진로 상담과 관련된 이론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몰입 이론부터 볼게요. 몰입 이론. 자, 몰입이 뭐냐? 몰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몰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몰입이론의 적용 진로 상담에서는 흥미와 능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밌고 내 능력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몰입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몰입 경험이 삶의 의미와 얼마나 통합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복잡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적절히 분화되는가. 여기 보면 몰입 경험과 삶의 의미가 얼마나 통합되는가, 또 새로운 복잡성으로 나아가기에 얼마나 분화되는가를 강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몰입은 약간 어려우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이유는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몰입은요, 우리가 이제 통합하고 몰입이 있는데 통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몰입은요, 각이에요, 각도. 그래서 제가 지금 4분면을 그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4분면을 그렸는데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남북.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나눈다면 방향이라는 것은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는 북동쪽이야. 요걸 진로하고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북동쪽을 이공계라고 할게요. 과학이 있는 과학 분야의 이공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학 분야에서 이공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로를 다 결정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이 진짜 진로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는 세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는 거예요. 각도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15도 각도는 화학이고, 또 여기에서 45도 각도는 물리, 그다음에 요 각도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잖아요. 화학자가 물리학자도 되고 생물학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정해졌다면 뭐예요? 일상의 몰입으로서 세분화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화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분화.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몰입이 아니라 통합하고 분화예요. 그러니까 분화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화가 각도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시 보면 복잡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분화되는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내가 푼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념은 이해를 했지만, 개념은 앞에처럼 이해를 했지만 요 네 가지 구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삶은 통합이다. 통합은 삶이다. 삶의 의미다.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아, 나는 이공계 분야의 과학자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분화는요, 세분화된 어떤 몰입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화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었어. 깊이 있는 경험을 했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네 가지 유형인데 통합 발달과 분화 발달 집단. 그러니까 방향도 있고요.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세분화된 어떤 경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의미도 높고 일상의 몰입 경험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 통합은 미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분화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 몰입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없어요. 나 과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경험들은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합 발달, 분화 미발달 같은 경우에 비현실적 기대예요. 삶의 의미는 높아요. 난 이공계 과학 분야에서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자기가 전문 분야라든지 세분화된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기대죠. 그죠? 그다음에 통합 미발달, 분화 미발달, 삶의 의미도 없고 앞으로 뭐가 될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경험도 없어요. 여러분 진로는 뭐냐면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는 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떤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무망감이 있겠죠. 무망감이 뭐예요? 무존재감. 아우 나 진짜 존재가 없네. 나 진짜 가치 없네. 그 무력감.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력감, 무가치감, 무존재감을 느끼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무망감이라고 합니다. 무망감. 그래서 네 가지 구분과 그다음에 요거에 따른 표현 있죠. 표현들 이런 것들하고 삶의 의미와 일상의 몰입 경험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해를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과 세분화된 각도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런 몰입 이론을 진로 상담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몰입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기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목록, 어떨 때 몰입했어서 살면서 뭐뭐 때 몰입을 해봤어.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 내담자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거. 뭐 예를 들면 아까 화학 분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배터리 만드는데 가서 공장 견학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선택 활동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스스로에게 성공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기술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몰입이라는 거는 즉 우리가 심취한다는 건 뭐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는 흥미예요. 흥미. 재미는 흥미와 능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죠? 여기 나왔죠? 흥미와 능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가 몰입이다.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합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점 중심 내담자 이해.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할 때 내담자 자원을 볼 때 내담자의 강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데 일단은 강점을 보는 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피터슨과 셀그리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암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피터슨과 셀그리만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셀그리만이 주장한 어쩌고 저쩌고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런 피터슨과 셀그리만 당황하지 말라고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강점 분류 체계를 VIC, Value in Ac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표현 요걸 드립다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터슨과 셀그리만 VIC 뭐 이런 게 있었다. 한번 읽는 거예요. 이건 당황하지 말라고 읽는 거지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가지 핵심 덕목과 24개 성격 강점을 강점 체계라고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예상 문제의 영역입니다. 세부 요소는 처음엔 안 나와요. 시험들이 어떤 이론가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선생님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어떤 무의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걸 몇 번 읽고 가시면 안 틀릴 수 있어요. 골라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지혜, 용기, 자애, 절제, 정의, 초월성 이렇게 된다. 몇 번 읽어보세요. 지혜, 용기, 자애, 절제, 정의, 초월성. 예를 들면 오답 같은 걸로 뭐 독립성 같은 거, 독립성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거 가려낼 정도로만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아셨죠? 안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자원 목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선생님 예상 문제긴 한데요. 예상 문제라도 시험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수합 분석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합 분석은요, 우리가 이제 경영이론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거, 그리고 외부적인 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조직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에게나 강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따서 strength에서 S, 그다음에 weakness W, 그죠? 뒤에 opportunities, 그다음에 threats에서 OT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수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조직이나 회사나 개인이든 뭐예요? 환경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위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4분면으로 매트리스화 시켰는데 요걸 보시면 돼요. 내부 요소는 장점과 단점이겠죠. 외부 요소는 기회와 위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전략을 우리가 이제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이렇게 나누지만 요거 4분면으로 나누지만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SO, 강점, 기회 전략이죠. 강점, 기회 전략이에요. 또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해서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다. ST, 감점, 위협 전략, 위기 전략이에요. 이건 다양화 전략이라고 해서 강점을 활용해서 위협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강점, 기회 전략, 약점, 기회 전략.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방향 전환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점, 위협 전략입니다. 약점을 보완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 방어적 전략이라고 4분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머릿속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 예시를 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건 예시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요. 이 내담자가 IT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회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좀 자유롭게 근무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신의 약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자기 성격적인 어떤 행동적인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으로 외부 요소를 보게 되면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팬데믹이 터져서요. 여행이 제한됐어요. 비행기가 안 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온라인, 뭐 SNS라든지 이런 걸로만 만나요. 그러니까 IT에 대한 구인 수요는 그러니까 IT에 대한 일자리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 전략을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공격적인 전략은 뭐냐면, 자, IT 능력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내가 접근한다면 내가 IT 전공과 IT 능력을 강조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에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 전략은 뭐냐면 다양화 전략이에요. 자, 이때는 강점을 활용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죠? 위험 요소 최소화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여행 못 가잖아요. 그죠? 위협을 여행 제한이 됐잖아요. 그걸 IT로 떠나는 해외여행 아이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해외여행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그 다음에 방향 전환 전략으로 해서 기회를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퇴근도 못 해요. 그래서 재택근무
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이력서를 넣는데 전 재택근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보는 거죠. 그다음 방어적 전략은 뭐냐면 자,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외에 근무하면서 여행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때도 뭐 여행이 어려웠지 아예 못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해외로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가서 뭐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가지고요. 치앙마이 같은 데 가면은 뭐 IT 종사자분들이 노트북 하나, 랩탑 있죠. 아이패드나 이런 거 랩탑 하나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하면서 여행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방어적 전략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죠? 상담사로서 내담자한테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다. 같이 전략을 짜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할 때 강점을 보기도 하지만 강점을 보고 수합 분석을 하지만 또 직업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모계, 그 다음에 부계, 그러니까 외할머니부터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계통, 친할아버지, 할머니 계통 이렇게 해서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가계도를 분석해서 내담자가 어느 분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직업 가계도는 3대에 걸친 가계의 직업을 도식화시킨 것, 도표화시킨 것, 도식화시킨 것이고 요걸 통해서 내담자가 특정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공부를 했어요. 이건 기존 상담학 자료에서 교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예를 들면 내담자가 법조인이 됐는데 뭐예요? 외가 쪽에 뭐 삼촌하고 이모들이 그죠? 전부 다 법조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삼촌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그죠? 그 특정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가계도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뭘 하겠다, 나 어떻게 하겠다. 의사결정 유형이 있는데요. 의사결정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본 거는 하렌이에요. 그래서 하렌 유형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등클락의 그다음에 아로마의 의사결정 유형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보시면서 한숨 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도 뭐 좀 생소했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거 나오면 시험에 어떻게 풀라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보세요. 딩클라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는 순간 여러분들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헛발질이라고 해요. 헛발질.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효과적, 가장 효과적, 비효과적. 비효과적 다 많죠. 그러니까 비효과적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무엇인가? 효과적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가장 효과적인 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계획적이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건 뭐예요? 직관적이다.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비효과적이다. 됐죠? 당연히 여러분 진로를 우리가 구상하는데 계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이거 나한테 딱인데 왜 여러분 CF에서도 있었잖아요. 이거 남자한테 좋은데 딱인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이게 직관형이에요. 직관형. 아셨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 계획형
좋은데 설명이 안 되네. 직관형. 끝. 그 다음에 아로마의 의사결정 유형은 여러분 요거하고 구분할 때는 얘는 긴 글이 많아요. 아, 길다 그냥. 내용이 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끝나. 여기 운명론형 빼고는 다 세 글자잖아요. 글자가 길면 아로바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형,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 이렇게 있구나. 살짝 보고 넘어가시고요. 시험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시험 이제 계속 친근하게 봤죠. 하렌이 나올 겁니다. 하렌이 가장 어떤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상담학 시간에 강의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유형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계획을,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내담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의존적 유형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누가 져요?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서 외부라고 할게요. 외부로 돌린다. 외부로 돌린다. 됐죠? 직관형은요, 선택은 빨라요. 빠른 선택이에요. 빠른 선택인데 얘는 설명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설명은 잘 못한다.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의존적 유형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진로 역량 개발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요. 내담자의 자원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어떻게 할 건지 의사결정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잘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내담자의 역량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하면 좋겠죠. 같이 하면 그게 뭐냐면 코칭이라고 해요. 코칭.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업상담사인데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코치라고도 많이 해요. 코치라고 많이 해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스포츠 용어 같죠? 그래요. 이거는요, 코치라는 마차의 어원이에요. 마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마부가 방향을 알려주죠. 이렇게 방향으로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쓰던 용어인데 우리가 진로 상담이나 취업 상담에서도 우리가 코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칭하고 좀 다른 개념이 뭐죠? 지도죠. 그죠? 지도. 교육이에요. 그럼 뭐뭐 해야 돼. 이거는 교육이에요. 지도고 코칭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정리가 됩니다. 즉 직업상담소로서 내담자와 함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코칭이라고 하는데 그 코칭할 때 어떻게 한다? 그로우 방식으로 한다. 그로우 코칭 모델이다. 이 얘기예요.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죠. 골,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담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문제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대안, 옵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안은 뭐예요? 종류죠, 종류. 자, 여러분 대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직업상담사 강의 딱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업상담사 강의만 듣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광범위하게 우리 앞에서 몰입이론처럼 삶의 의미가 사회형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지금 직업상담사만 들을 거야. 아니면 나 직업상담사 듣고서 사회복지사도 나 딸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대안이에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또 청소년 상담사. 대안이잖아요. 그죠? 그런 대안들을 탐색하게 한다. 그 다음에 실행하게 한다. 윌이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래서 올해는 직업상담사 취득하고,
내년에 사회복지로 전공 졸업하고 뭐 이거예요. 그게 그로우예요. 그로우 앞에 따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우 코칭 모델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에 이제 목표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G로 시작하는 영어. 자, 사회적 지지 척도 보겠습니다. 사회적 지지 척도. 우리가 사회적 지지도 어때요? 우리 진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준다 이거예요. 정서적 지지.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정서적 지원이죠. 평가적 지지. 인정평가 끝. 정보적 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 나 사회형이야. 사람들을 상담하고 싶어. 사람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 그러면 직업상담사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딱 주는 게 정보죠. 물질적 지지. 물질, 뻔하죠. 돈, 물건, 서비스, 이런 거죠. 그죠?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동기 모델이 있습니다. 진로 계획을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 진로 동기 모델인데 얘는 론돈. 아까도 얘기했죠. 암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 이렇게 될 거야. 나오면 다음 중 론돈의 모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론돈은 외우지 마세요. 론돈이 했나 보구나. 여러분 충격받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볼 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충격받는 것보다 처음 보기 때문에 충격받는 게 많거든요. 눈에 익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진로 장벽을 극복하고 진로 결정 및 행동에 이르는 진로 동기 요인으로 뭘 제시했다? 진로 정체성, 진로 통찰력, 진로 탄력성. 뜻만 가볍게 보자고요. 정체성은요,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에요. 나는 사회형이야. 사회 분야의 직종으로 나갈 거야. 이게 정체성이죠. 진로 통찰력은요, 촉발하는 요인이야. 나 이 분야로 가야겠구나. 이게 통찰력이에요. 촉발하는 요인. 탄력성은 우리가 회복력이라고 해요. 회복력. 회복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로 동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분야로 하다가도 좌절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좌절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딛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진로 탄력성이라고 한다. 자, 다시요. 정체성, 안정과 방향, 통찰력, 촉진, 그 다음에 탄력성, 회복,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체, 통찰, 탄력. 또 이건 앞에 따서 정통탄,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암기는 2차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기만 하시면 돼요. 자, 쌍가로 이번에 진로 탄력성과 진로 장애의 하위 요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분화에서 진로 탄력성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어떻길래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하느냐? 자기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고 관계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진로에 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직업정보의 부족.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은데 직업상담사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 그러면 진로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명확성. 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진로에 장애가 되겠죠.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무슨 직업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우유부단한 성격,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진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족, 인식 부족. 직업이라는 거 꼭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외적 장애, 이런 것들이 진로 장애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로 상담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여러 이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걸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지만 여러분 요건 예상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상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걱정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이게 처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 60점 맞으면 합격이죠. 이걸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예상 문제가 나올 겁니다. 신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론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